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KB증권 박수영 팀장님하고 지금 중국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의 요즘 시끌시끌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회사들이 돈줄이 말라서 쓰러지려고 하고 예.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는 계속 추락하는 건데 그게 의외로 중국 정부가 몇 년 전부터 계획하던 거고 그냥 계획대로 과감하게 하고 있는 거다. 나 그게 더 무서워. 멀리 지금 보고. 약간 그 얘기. 그리고 목표는 이 2억에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꽤 많은 민간 부동산 회사들을 국유화하려고 쓰러뜨려서 한다. 국유화하고 그래서 그들이 여기저기 아파트 빈 아파트 짓고 팔고 하는 거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런 거 계속할 가능성이 있어서 중국 경기가 그 다시 드라마틱하게 V자 반등하는 건 기대하면 안 되는 것 같다. 네, 이런 예.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런 중국의 기조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래서 일단 단체 관광객을 푼 것도 저는 중국이 힘들다는 방증으로 보긴 했습니다. 힘들다는 방증. 네. 이게 양쪽으로 풀었거든요. 들어오는 것도 풀었죠. 들어오는 것도. 네, 중국에 들어오는 여행객들도 기준을 예. 내렸어요. 예. 막 대사관 가서 지문 등록하고 뭐 음. 저도 중국 가면서 놀랐는데 예. 제가 이민 준비하는 것처럼 저의 모든 개인 인적 사항을 다 적어야 됩니다. 출장 갈 때도 네, 비자 낼 때 왜 그렇게 허들을 올렸었대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도 있고 일단은 지금 보면 안 풀었던 게 한미일이잖아요. 네. 너희들이 안 푸니까 우리도 네. 너희들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그런 보복의 색이 좀 짙었는데 그래서 저의 연봉, 저희 부모님의 역대 모든 직업 막 이런 걸 그런 다 것도 적어야 돼요. 네, 그런 걸 적어야 됩니다. 출장 가는데. 네, 그래서 와.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 와. 같이 가는 그 저희 동료한테 너 연봉 다 적었냐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예. 그런 허들을 다 낮췄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상수지가 너무 심한 적자가 날 것 같은 거죠, 중국이. IRA 법안도 하고 제가 그때 중국 갔을 때 외국인 거의 못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상하인데. 예. 그러니까 상품 수지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 서비스 수지라도 좀 올려보자. 근데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대만 이슈를 좀 우리가 건드린 게 있어서 단체 관광객을 아마 한동안 풀기 힘들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틀렸죠. 예. 틀렸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만큼 지금 중국이 급하다? 힘들다. 급하다. 네. 관광객을 오는 것도 풀고 나가는 것도 풀어주면 네.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관광 수지는 흑자가 납니까? 우리는 나가는 게 많지 않아요? 다 풀면 적자잖아요. 우리는. 네. 나가는 게 많기는 한데 예. 그 이제 어쨌든 국제 관계를 조금씩 좋게 만들면 그 다음을 좀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루머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런 뭐 반도체 핵심 뭐 이런 부품들 뭐 이런 것들을 밀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도 한국에 있는데요. 영산 가서 반도체 하나씩 집어와라. 보따리잖아요. 그런 루머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야. 이제 여행객들이 한 번 안 오기 시작하면 예. 이걸 돌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물꼬를 이제는 좀 터야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게 고용 창출도 유발을 하니까요. 중국 안에서. 네, 네. 여행객이 안에 들어오면 제가 상하이 가서 그 택시 기사분들 너무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기본적인 거 뭐 여행사라든지 가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라 그런 것들을 좀 두루 고민한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아이 팀장님 중국은 정부가 마음 먹으면 그냥 기업 하나 날리는 건 일도 아닌데 왜 그냥 힘들게 하냐? 사장 불러서 야 일주일 안으로 니네 회사 넘겨 그러면 넘기는 거지 뭐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중국도 너무 커져서 예. 그거 명분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명분이요? 네. 어. 어쨌든 이 정치적인 결정은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을 못 끝내는 거잖아요. 예. 네, 명분이 있어야 끝내는 건데. 그래서 지금 중국도 결국 이들을 국유화하려면 명분이 필요한 거죠. 이 부채 비율이 높고 건전성이 안 좋아서 우리나라를 좀먹게 하니까. 아. 네, 이런 명분이 필요한 거죠. 보는 눈이 너무 많아졌군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기에.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그럼요. 구조라서. 네. 그러면 중국은 앞으로 부동산과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냥 지지부진 꿀렁꿀렁 네, 그럴 그럴 거고 거고. 우리나라도 우리도. 좋을 건 없을 거고
또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만 이게 이제 리만 사태처럼 뭐 도대체 저 헝다에 돈 빌려준 놈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 그래서 다 서로를 못 믿는 크레딧 크런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건데 또 그럼 중국이 그거 말고 무슨 이슈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은 내년 1월에 대만 이슈가 있으니까 네. 대만 선거 전에 가장 좀 요동칠 수 있는 건 외국인들이 중국 자금을 도대체 얼마나 뺄 건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중국에서. 네, 근데 실제로 요거랑 좀 연결되어 있는 게 물론 이건 단기 이슈는 아니긴 합니다. 예. 지금 조금씩 그 초입부에 있는데 홍콩 달러가 미국 달러랑 페그되었어요. 페그라는 거 이제 동일선상에서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 금리도 미국이 올리면 똑같이 홍콩이 올리고 예. 같이 움직여서 그러니까 환차익 환손실을 고민 안 하고 홍콩은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인 거죠. 예. 중국 자산이랑 100% 연결되어 있지만 그래서 홍콩 시장이 각광을 받았던 건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들어오는 자금을 다 막고 예. 그래서 FDI도 지금 나가고 있고 홍콩에 점점 들어오는 달러가 좀 줄어들 거잖아요. 예. 그럼 달러 페그제를 유지할 수 있는 뭐 어떤 명분도 없고 유지하기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도는 통화가 많아야 그 통화를 기반으로 페그를 연결을 하는 건데 네. 그래서 홍콩 안에 유안화가 굉장히 많이 돌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하나 보시면은 예. 위안화? 홍콩의 유안화 저축 그리고 홍콩에서 이제 이 안에서 유안화 저축이 있으니까 예. 여기는 금융기관이 또 유안화 대출을 할 거잖아요. 예, 예.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 안에 돈은 유안화를 점점 많이 가져가는 거죠. 홍콩 내에서 위안화가 많이 돈다. 그래서 달러 페그제를 없앨 수 있는 버퍼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유안화랑 똑같이 동일하게 이제는 유안화를 여기서 쓰면 되니까요. 홍콩 달러를 없애긴 힘들 것 같고요. 예. 이제 이 연결을 유안화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홍콩에서 거래하는 뭐 모든 기업들이나 어떤 금융기관들이 유안화를 쓸 수 있게끔 이러면 짧은 시간 내는 안 되겠지만 중국 정부가 결국 원하는 건 위안화 국제화잖아요. 예. 네, 그거의 허브를 홍콩으로 좀 사용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지금 조금씩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홍콩으로 유안화가 돌게 하기 위한 좀 적극적인 수단이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홍콩의 유안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강구통이라고 하거든요. 홍콩에 있는 자금이 본토 주식을 살 때 원래는 홍콩 달러를 가지고 예. 유안화로 환전해서 들어갔어야 됐어요. 예. 죄송해요. 반대입니다. 이 강구통은 본토에 있는 자금이 홍콩으로 들어오는 건데 유안화를 홍콩 달러로 환전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달러 수요가 높아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제 홍콩 주식을 사야 되는 건데 이거를 환전할 필요 없이 바로 유안화로 살 수 있게끔 위안화로 바로 홍콩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네, 예. 그 이제 메커니즘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환전 필요 없고 이 안에 돈은 유안화가 많아지겠죠. 네. 예. 네, 그거는 이미 개통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러한 좀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홍콩의 달러 페그제는 없어지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는 시각이 좀 중론이었는데 예. 조금씩은 시각을 좀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슈는 아니긴 하죠. 그 홍콩에 여전히 남아 있는 외국인들은 홍콩 달러로 자산을 갖고 있을 텐데 네. 그걸 달러로 바꿔 나갈 때 그럼 달러 어떻게 될지 모른다. 홍콩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페그제가 풀린다는 네, 건. 지금 일단 당장은 네, 펀더멘털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러면 홍콩으로부터의 탈출 러시도 있을 수 있겠네요. 1차 러시가 이미 있었죠. 국가보안법 통과되고 싱가포르 이런 데로 많이 가셨는데 2차가 나타날 수는 있는데 뭐 단기간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이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만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 입장에서 그게 별 좋은 일이 아닐 거. 뭘 노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콩이라는 시장이 물론 중국이 뭐 거의 흡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홍콩 달러를 두고 외국 자금을 들어오게 하는 루트로 계속 쓴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본토와 외국의 일종의 브릿지 역할을 시켰던 건데 그걸 사실상의 위안화와 거의 훨씬 가까운 시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외국에서 들어오기가 어려울 텐데 상관없다?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잘 살아보세요. 본토에 투자하라는 거죠. 홍콩 하지 말고. 본토로 바로 오라는 거죠. 본토로 바로 알아? 네. 그러니까 유안화를 환전해서 들어오라는 거죠.
달러를 가지고. 야. 네.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시진핑 스타일은 안 들어올 시진핑 것 같은데. 스타일은 어.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하면 보통은 여기를 막 잘 꾸미고 네. 여기를 오라고 이러는데 어. 시진핑은 여기로 오게 하고 싶으면 그냥 여기를 없애버리네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니들 어디 가 있어 그럼? 야, 그 대국 마인드가 있나 봐. 대국 마인드.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첨단 산업을 시키려고 하면 첨단 산업을 우리는 보통 하려고 하는데 예. 시진핑은 그냥 부동산 죽여. 그들은 어디 가겠어? 예. 와. 야. 그런 첨단은,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보조금을 실제로 많이 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원천 기술이 없으니까 예. 아웃풋이 생각보다 못 나오는 건 사실이긴 하죠. 근데 홍콩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좀 큰일인 것 같은데요. 그 동네에 글로벌 자금이 많지 않아요? 거기서 뭔가 요동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오히려 리먼 사태하고 비슷한 일이 그럴 수 벌어지진 있어요. 않을까? 왜냐하면 홍콩 시장이 글로벌 그 주식 시장에서 2등이거든요. 네. 와. 3등. 와.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 본토, 3등이 홍콩이거든요. 4등이 인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파가 꽤 클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그래서 굉장히 사부작 조금씩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지금은 뭔가 이제 물꼬는 텄다. 어떻게 할지에 방향성을 잡고 조금씩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어떤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도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당장 미중 관계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지금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전쟁도 있고요. 그래서 뭐 내년에는 사실 미국도 대선이 있고 예. 이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금씩 기조가 좀 이렇게 조정이 되겠지만 방향성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게끔 준비를 해야지 방향을 턴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좀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콩은 그럼 앞으로 그냥 조용한 관광지거나 시골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홍콩에 계시는 이제 글로벌 IB, 뭐 골드만, 뭐 JP 모건 이런 데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 중국 애널리스트를 거의 절반 정도를 해고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니즈가 많이 줄은 것도 있고 예. 예. 일단은 이제 수요 자체에 대한 이제 전망을 조금씩 낮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봉도 많이 낮추고 있다라고 듣기도 했습니다. 야. 홍콩도 완전 다 죽겠네. 그냥 홍콩도 국유화. 홍콩도 죽여서 국유화 하려는 건가요? 아, 심각하네. 그 중국이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출혈을 좀 감내하면서 하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다 사실은 알고 보면 대만 때문에 그렇다. 대만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우리끼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하느라고 다 이거를 힘들어도 다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만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게 대만은 전쟁이 연결되니까 예.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근데 뭐 뭔가 이렇게 학계나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2027년에 두 가지 이벤트가 겹치니까 시진핑 주석 3기 임기 끝나고 중국 그 인민해방군 이제 건군 100주년 그 두 개가 겹치니까 뭔가 성과가 필요할 거다. 예. 그래서 그때 침공을 할 수 있다. 실제 이제 미국 내부적으로도 이제 군사 이제 안보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있는데 예. 글쎄요, 저는 웬만하면 시진핑 주석도 전쟁의 길을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건 너무나 큰 출혈이 있고 그렇죠. 사실 이거는 뭐랄까요, 압도적인 전쟁을 뭔가 전쟁으로 안의 이슈를 안정화시켜야 되는 뭔가가 강한 트리거가 있지 않은 한 이 카드를 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그런 게 만약에 점점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부동산 이슈 사실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많이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이게 그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이거 그다음에 홍콩 이렇게 1, 2번을 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건데 이게 정말 그렇게 뭔가 큰 이슈를 유발할 수 있는 게 되면 전쟁을 결정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은 큰 계획 하에 있는 것 같기는 하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만큼의 지금 큰 니즈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게 좀 저의 생각이긴 하고요. 그래서 대만은
일단은 저는 경제 보복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만이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는 이 교역량이 사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나라 못지않게 중국 경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만은. 그래서 대만이 지수도 안 좋고 사실 수출도 굉장히 그 전반적인 경제가 안 좋은 이유가 중국 경제랑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군사적으로 사실은 최전방에서 대만과 중국 사이에 여기서의 무력 충돌은 굉장히 좀 내년 1월 전까지는 빈번하게 나타날 수는 있죠. 네. 그 경제 보복이라면 안 사온다? 대만 거를 우리는 안 사. 뭐 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덜 사는 거죠. 덜 사는 거. 네. 예. 혹은 이런 품목들은 우리가 수입을 안 할 거야 당분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지금 미국에도 간 중국의 라이칭더. 예. 네. 그 후보가 뭐 지지율 1위인데 난 정말 중국이 싫어요. 뭐 난 전 싫어요. 뭐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래서 중국이 매우 신경이 쓰인다.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게 그 중국 신경 써서 워싱턴은 안 가고 뉴욕을 사실 경유해서 갔다라고는 하는데 예. 어쨌든 미국 영에 들어가서 뭐 그러한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 중국은 상당히 신경이 쓸 거고요. 그리고 일본도 지금 상당히 대만의 독립 이런 것들을 미국이랑 같이 좀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한미일 만나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너무나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보복이나 예.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 군사적인 충돌 이런 거를 좀 일부러라도 조장할 가능성이 있죠. 그게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북풍처럼. 네, 친중파가 얘기하고 있는 게 예. 우리가 당선돼야 대만 해협에 평화가 있다라는 게 그들이 얘기하는 슬로건이거든요. 예. 근데 친중파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일부러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뭐 시끌시끌 이렇게 해야겠구나. 시끌시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수현 팀장님은 아시아 팀장이시더라고요. 네, 최근에 저희 팀명이 바뀌었습니다. 팀이 이제 개편이 돼가지고 예. 원래는 신흥시장 팀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베이스로 이제 주로 봤었고요. 근데 지금은 아시아 시장 팀으로 바꾼 이유가 일단은 제가 인도를 커버를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인도하고 저희가 이제 베트남도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일본 개별 이제 주식 개별 종목은 저랑 같이 분석하는 강효주성 연구원도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네. 야. 하나는 여쭤봐야지. 인도가 중국의 포션을 대체하지 않으면 인도는 뭐 먹고 경제 성장을 할 거냐면 답이 별로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인도에 투자하는 분들도 그 질문이 관심이 있을 거고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면 중국도 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면 중국에 투자하는 분들도 고민거리가 될 거고 근데 그 대체가 해봐라 그 인도랑 중국은 전혀 다른 나라야 가보면 알아 하는 분도 있어서 그게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어떠세요? 대체될 거냐? 결국은 안 될 거냐? 일단 다르다라는 의견은 저는 100% 동의합니다. 다른 건 맞죠. 예. 지금은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의 20년 전을 바라봤을 때의 시각과 조금 동일선상에서 인도를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도는 물론 20년 전에 중국과 완전히 또 일치하냐 그거는 아니긴 하지만 예. 그때 우리가 물론 지금은 중국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20년 동안에 그렸던 WTO 가입하고 나서의 이러한 강한 성장세를 뭐 이렇게 굉장히 예견을 하고 바라봤던 거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이러면서 이렇게 되네, 그렇죠. 이렇게 성장이 되네. 중국 사람들 되게 배척하고 배제를 하는 이런 시각이 강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FDI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을 또 같이 글로벌 기업이랑 하네. 이러한 관점이 공산당인데 저게 되네. 이런 게 됐었잖아요. 예. 인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내고 있는 자료의 제목이 이거예요. 알타시아. 알타시아. 네, 알타시아가 뭐냐면 이게 연초 이코노미스트가 사실 뭐 제일 먼저 발표한 단어이긴 합니다. 예. 알트가 이제 전환한다, 얼터네이티브 전환한다라는 거고 이제 아시아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대안적으로 범아시아로 협공한다는 겁니다. 인도 하나라는 안 된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를 중국의 등등등. 대체제를 삼는다. 중국을 중간으로 에워싸는 거죠. 예.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각각 잘하는 주 종목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씩 기능을 떼와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죠. 학습 효과로 압도적인 이득을 안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되기만 하면 뭐 다 그림 좋죠. 네. 그런데 그렇게 유도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기술력을 쉐어하는 거는 한국, 일본 이런 식으로 원래도 그렇게 파트너를 삼아서 갔었고요. 이렇게 가는 거고 대만은 조금씩 배제되는 그림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는 생산 기지를 좀 옮기면서 생산 기지로 옮긴다는 건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니까 예. 중산층이 늘어나서 소비 여력을 좀 중국의 소비를 조금 이쪽으로 대체할 수는 있겠다. 네, 이러한 그림들을 좀 그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갖고 있는 게 또 광물 자원이 많죠. 예. 그러니까 광물 자원에서 공급망은 내가 수출하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수입 수출이 다 중요하니까. 예, 예. 네, 안정적인 공급을 받으면서 또 내가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루트를 그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개념도 뭐냐면 어떤 특정 국가 하나가 지금 당장 중국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두를 합치면 노동력이라든지 숙련공 비중, 인프라 성숙도,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게 수지타산이 좀 맞는다는 겁니다. 이 모두를 합치면.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실 것 같기는 해요. 원래는 뭐 신흥국 하면은 이제 우리는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비중 제일 큰 중국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는 인도도 공부해야 되고 베트남도 봐야 되고 인도네시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시장이 저는 한동안은 탈중국화의 기류하에서는 지속이 될 것 같고 신흥국 안에서 그러니까 아시아의 이 범아시아의 분산 투자 수익률이 점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지만 네, 점점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당장에 저는 일단은 생산 효율성이 가장 최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생산 기지를 이미 오랫동안 꾸려왔고 그러니까 얼만큼 손실이 없이 그러니까 이게 수율이라고 하잖아요. 제품 만들 때. 예. 네, 이 버리는 거 없이 최대한 가성비를 따져서 생산할 수 있는 거. 예. 네, 이게 인건비가 올라져도 중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시스템을 가지고 그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중요한 질문인 게 예를 들면 인도 뭐 다른 나라들도 인건비 싼 나라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더 싼 나라들 많죠. 예, 시장도 넓고 사실 인도 이런 데도 시장도 크니까 그냥 뭐 중국 거 띄어다가 인도에다 지면 되지. 왜 그게 안 돼?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자꾸 의존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있어서 중국이 뭘까? 이 대체 못하는 중국의 강점이라는 게 그래도 남아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서요. 그게 동전의 양면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되게 독단적인 예. 하지마 이거 해 이런 게 이제 제조업을 일국이 되게 좋았던 겁니다. 여기 제조기지 만들 거니까 1년 뒤에 무조건 인프라 만들어. 예. 도로 깔고 뭐 항만도 갑자기 만들고 예. 예. 네 이런 거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인도는 아시다시피 느리죠. 느리고 서로 말이 다르다면서요. 네. 중앙정부, 지방정부 말이 마을 어르신한테 허락받아야 돼. 그래서 거기 족장을 만나야 된다면서요. 예. 불악에 가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른 개념인 건데, 근데 중국은 중앙 집권화되어 있고, 인도는 지방 분권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차이가 이러한 좀 괴리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인도의 중국의 어떤 이 보안과 대체의 이 관계에서의 장점은 또 뭐냐면요. 느리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갑자기 휙휙 바뀌는 게 없어요. 중국은 인도가. 네. 어차피 안 되니까. 계속 안 돼. 갑자기 잘 될 리가 없어. 이런 거 안 아닙니까? 되는 건 그럽니까? 일관성 있네. 이런 거 그런 겁니까? 아니고? 근데 이게 이런 거죠. 이 표현이 좀 격하긴 하지만 이제 미국이 멱살 잡고 끌어가는 거죠. 예. FDI 계속 넣고. 그러니까 모디도 그러한 전략들을 조금씩은 이제는 내가 테이크 해야겠다. 내가 좀 가지고 가야겠다. 예. 그래서 원래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좀 애매모호한 노선을 갔었거든요. 모디 총리가. 근데 이제 미국에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국빈 대접받고 조금 중국을 적대시하고 이러한 그립들이 이제 노선을 완전히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로 발돋움하겠다. 이러한 어떤 의지들 좀 강하게 내비치는 게 물론 아시아는? 굉장히 빠른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는 거는 힘들죠. 무리긴 예, 한데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도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인도가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예. 요렇게 그 해안가에만 예. 네, 제조 기지가 다 몰려 있습니다. 해안가로 네. 우리도 울산 뭐 여수 수출하기 산단 좋으니까. 네, 중국도 그래서 사실 있었죠. 동부 연안이 제일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예. 수출 기지가 다 몰려 있어서. 근데 인도도 그런 쪽은 그나마 이제 유틸리티가 잘 깔려 있고 우리나라 삼전이랑 현기차도 진출해 있거든요. 생산 기지가. 그래서 아예 뭐 불가능한 그림은 아니다. 인프라만 잘 깔리면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발로 자금이 들어가면 변화가 본격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인도 전역이 굳이 개혁 개방이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특구에서만 잘 돌아가도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해안가. 특구를 실제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들도. 네. 그리고 중국을 꽤 많이 따라해요. 원래 인도는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중국이 했던 거 있잖아요. 일단 중국이 지금 BAT를 만들어낸 정책이 인터넷 플러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터넷 플랫폼 산업을 키우는 거, 리커창 총리가 만들어낸 거. 그래서 인도는 디지털 인디아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뭔데요? 그래서 여기도 그 IT 잘하는 회사 많고 인력 많으니까 스타트업 키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플랫폼들 여기는 있긴 하지만 조금 우리가 부응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그리고 중국이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반도체 육성하는 펀드들 1기, 2기, 지금 3기 이제 투입한다고 하는데 예. 인도도 1기 이미 투입했습니다. 꽤 생각보다 많은 규모로 10조 이상 원화 기준으로 투자를 했고 물론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그래도 어느 정도 벤치마킹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상인 중국을 보고 우리가 이 방향성으로 가야 돼라는 어떤 뭐랄까요 본인들의 전략 자체를 구사하고 있기는 합니다. 박 팀장님 그 남동생이 네. 아니 혹은 뭐 어떤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주 친한 가족이 음.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 인도나 다른 데로 옮기세요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야 이러다가 또 미중 관계 풀리고 그러면 이거 다시 어떻게 옵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지금 다 그냥 언론들이 하는 얘기고 이코노미스트 잡지들이 하는 얘기지. 그렇게 함부로 경거망동할 일 아닙니다.라고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실제 사례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실제로 그런 분들이 주위에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본 케이스로는 중국에 계속 버티던 분들 케이스 1번. 예. 사실 베트남으로 많이 가셨거든요. 예. 인도보다. 예. 베트남으로 가신 분들 케이스 2번. 2번 사례가 훨씬 결과가 좋긴 합니다. 이 베트남으로 옮긴 간 게. 사례가. 네, 베트남으로 옮긴 쪽이요. 네. 그래 옮겨지기만 하면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소규모라서 그렇지. 근데 인프라가 일단은 전력망, 그 다음에 이 결국 물류, 요 두 가지가 조금씩 풀리는 게 인도에서 보이면, 그러면 좀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한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중국이 세계의 공장인 상황에서 중국의 각종 부품이나 설비나 뭐 소재나 이런 거 공급을 한국이 했잖아요. 한국이 못하면 일본이 하지만 일본도 할 수 있고 한국도 할 수 있어. 그럼 그냥 한국산 사갔지 않습니까? 앞으로 아시아가 공장이 돼도 계속 그럴까요? 아니면 왜 제가 대충 듣기로는 아시아 지역은 그 일본의 영향력이 전통적으로도 강하고 뭐 더 익숙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일 때 한국이 담당했던 역할을 아시아가 다른 국가들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 그 역할을 일본이 할 수 있지 않겠나? 하게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거는 제가 사실 뭐 깊게 생각은 못 해봤는데 제가 드는 아이디어는 여러 산업에 좀 제가 걸쳐서 아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예. 일본은 그 중간 계층이 너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던가 아니면 굉장히 어린 친구던가. 그래서 그 중간에서 허리 역할하는 이 조직 어떤 조직을 가도 여기가 너무 적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뭐 허리 역할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명확히 정해야 되는지는 조금씩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후배 양성에 되게 뭐랄까요 소극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본은 장인 정신, 그다음에 이제 가업 승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그게 이제 그 일본화에 어떤 영향을 줬던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이기도 했잖아요. 예. 그런 게 우리나라는 사실 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여전히 중국이 메인 어떤 그 세계 공장의 역할을 잃어버리더라도 우리나라가 중간에서 그 뭐랄까요 중간 관리자라고 하나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쪽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여전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죠. 어렵네. 어렵네. 우리가 그동안 중국 덕을 안 봤으면 네. 뭐 무슨 상관이야 그럴 텐데 예. 워낙 중국 덕을 많이 보던 나라라서 중국이 조금만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자꾸 신경 쓰이고 근데 그러네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큰 방향으로 되게 의도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예전의 중국으로는 가지 않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 굉장히 좋았던 시기의 중국 그런 쪽으로 중국이 다시 돌아가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다시 중국이 살아나서 세계의 공장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뭔가 정책 방향이 바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안 그 개혁 개방이라는 그 큰 방향에서 개혁 개방을 확 줄이고 뭔가 무슨 공동 부유라든가 국유화라든가 그러니까 좀 중국이라는 나라가 뭔가 좀 예전하고 좀 달라지는 국면에 와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옆에서 뭐 떡고물이 떨어지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1차 관문은 이 부동산 문제를 정부가 유도하는 대로 근데 제가 제 주변에 이상하게 제이인 분들이 많아요. 무슨 저는 분들이요? 제이. MBTI MBTI 제이? 계획하시는 분들. 예. 저는 좀 P이긴 하거든요. 예. 좀 즉흥적인 편인데 예. 제가 맨날 제이들을 막 비웃거든요. 계획한 거 하나도 안 됐잖아. 뭐하러 계획해? 그렇지. 하루하루 그렇지. 성실히 살면 되지. 그렇지.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중국이 계획한 대로 그게 잘 착착착 진행이 되면 저는 이제 한 2, 3년 정도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은 몸이 좀 가벼워지니까 부채 문제 해결하고 그러면 좀 오히려 맷집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좀 미국과의 관계도 조금씩은 오히려 더 여유가 생길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지금 당면한 이 부채 문제를 정부가 유도하는 대로 잘 안정적으로 해결이 되는가 이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1, 2년 정도는 중국을 기다려주는 게 맞는 것 같다. 물론 뭐 저는 중국 시장을 보니까 중국에 대한 그런 관점을 좀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의 만약에 뭐 좀 불안 요소가 보이거나 이러면 네 그런 것들은 또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알겠습니다. 뭐 중국이 계속 그 자리에 있어도 그럼 우리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예. 중국이 인도나 동남아시아 쪽에 그 영어를 뺏겨도 우리는 또 그쪽이랑 그럼 거래하면 되니까 귀찮고 피곤해서 그렇지 한국의 위상이나 혹은 한국의 밥줄은 별 변화 없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네, 어쨌든 지금 이 범아시아로 영역이 확대되는 것도 결국 주축은 미국이 주도하는 거니까요. 예. 네, 거기에 이제 얼라이언스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거라 네, 크게 소외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일단 잘 봐라. 중국. 그게 일단 중국은. 중요하다. 중국은.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안의 문제가 잘 해결돼야 밖의 일도 잘 풀리니까요. 빨리 망하면 더 금방 해결될까요? 중국이요?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확 나빠지면 더 빨리 해결될까요? 그런 거 아닌가 보다. 그게 좀 예측 불가능한 시나리오로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네, 그거를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짧은 빠른 V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빅베스. 이왕 망가질 거 그냥. 아니 확 계획이 나빠지고. 그런 거라면 어. 이걸 들고 2년을 가? 말씀하신 대로 V자를 만들면 그 V자에 꼭 파장이 있으니까. 바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걱정이니까 U자로 이렇게 이렇게 가려면은 뭐 그럴 수도 시간이 있겠죠.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야, KB증권의 박수현 팀장님. 네. 뭐 오늘 완전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나라가 그
그 잘 되는 시기는 있는 것 같아요. 중국도 잘 되는 시기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잘 되는 시기가 있었고 인도도 있고 다 있죠. 예. 사람은 그 나라는 그 잘 되는 시기에 얼마나 피치를 올려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느냐. 결국은 이 시기 끝나면 되게 어려워지는데 어려워지기 직전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그래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더 올라갔었으면 좀 나았을 수도 있었겠죠. 사실은 숙제 다 해놓고. 더 올라가면 미국을 제끼는 건데 그 정도면 많이 올라가긴 한 것 같은데. 자, 어렵네. 박수현 팀장님. 예. 이런 일 어디서 듣겠습니까? 야 오늘은 진짜 재밌었습니다. 야. 되게 심각한 얘기였는데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거의 첩자네 첩자 저분은이라고 뭐, 야, 생각하고 또 있어요. 다 얘기하면 어떡해? 알려주는 분이 계시면 참 좋겠는데. 그럴 것 같은 느낌. 네, 예. KB증권 신흥시장팀에 있는 중국 스파이 박수현 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시간이 좀 넘었네요. 자, 저희는 이제 40만 유튜버 언더스탠딩은 이제 물러가고 네, 200만 유튜버 200만 유튜버의 3프로 글로벌 TV. 라이브 예, 시청하시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